1000년 전 서반구에서 가장 찬란했던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우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달력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느 날 도시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벽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그림을 절반만 남긴 채 사라졌고, 신전을 짓던 석공들은 돌을 다듬다 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의 후손 700만 명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야 문명의 미스터리한 몰락,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야 문명의 흔적은 기원전 1500년경 지금의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벨리즈 일대에서 처음 발견되는데요. 처음에는 옥수수와 콩, 호박을 재배하는 작은 마을들이 모여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농경 공동체가 점차 발전하면서 관계시설과 계단식 농경 기술을 개발했고, 나중에는 거대한 도시 국가들을 건설하기에 이르죠. 흥미로운 건 마야인들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올맥 문명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올맥 문명이 메소아메리카의 모체 문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노마타 타케시와 다니엘라 트리아단 부부 인류학자 팀이 마야 고대 도시 세이바를 발굴하면서 이 통념이 뒤집어졌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세이발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올맥 도시 라벤타의 것보다 200년이나 앞선다는 게 밝혀진 거죠. 결국 두 문명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맥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400년경을 기점으로 점차 사라지는데요. 반면 마야 문명은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가옥과 농경지로 이루어진 마을들이 종교 중심지와 신전, 궁전, 경기장, 광장을 갖춘 본격적인 도시로 변모했거든요. 금과 구리를 다루는 금속 세공 기술도 발달했고, 특히 기원전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형 문자 체계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완전히 해독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마야인들의 기록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코덱스인데요. 야생 무화과 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를 제규어 가죽으로 묶은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건 단 4권 뿐이에요. 나머지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교도의 물건이라며 대부분 불태워버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몰락은 스페인 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야 문명의 황금기는 서기 250년부터 900년까지인데요.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잠깐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알겠지만 900년은 스페인이 신대륙을 식민지화하기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마야인들은 유럽인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마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야인들은 천문학에 있어서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그들이 만든 달력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21식 18달로 구성된 달력과 박툰이라는 단위를 기반으로 한 장기 달력,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거든요. 2012년 세계 종말설의 근원이 바로 이 장기 달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력이 종말을 예언한 건 아니었어요. 장기 달력에 따르면 13박툰이 하나의 창조 주기를 이루는데 그 마지막 박툰이 2012년 12월 21일에 끝난다는 것뿐이었죠. 당연히 2012년이 지났는데도 지구는 멀쩡하고요. 애초에 마야인들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단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을 측정하는 단위들이 있었고 2012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산법도 존재했거든요. 종말론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에 불과한 거죠. 마야인들의 진짜 업적은 천문 관측에 기반한 정확한 시간 측정 능력이었습니다. 치첸이트사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엘 카라콜이라는 돔 형태 구조물을 보면 마야인들의 천문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현대 천문대처럼 생긴 이 건물은 금성의 움직임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망원경 없이도 중앙 아메리카 정글의 나무 위로 하늘을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마야인들이 이렇게 천체 관측에 집착한 이유는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신들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인간 창조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쳤는데요. 포폴부라는 신화집에 의하면 처음에 신들은 진흙과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금방 부서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번엔 열대 폭풍에 쓸려갔고요. 결국 세 번째 시도에서 옥수수로 인간을 빚어 성공했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마야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야인들의 가치관은 현대인과 꽤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 금은 스페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찾아다닌 보물이었지만 마야인들에게는 장신구나 종교 의식용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었거든요. 마야인들은 화폐 대신 물물 교환을 선호했고 귀금속 중에서는 금보다 비취를 훨씬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금은 종교 의식에 사용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는 인신공양도 포함됩니다. 마야의 세계관에서는 13층으로 이루어진 천상계와 9층으로 이루어진 지하세계 시발바가 존재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각각 죽음의 군주가 다스리는 지하세계의 9층을 모두 통과해야 천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천상계 최상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바로 제물로 바쳐지거나 공놀이 경기에서 희생되거나 출산 중 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신공양의식은 꽤 잔혹했는데요. 희생자는 파란 물감으로 온몸이 칠해지고 머리 장식을 쓴 다음 4명의 남자가 사방에서 팔다리를 붙잡은 채 심장이 적출됐습니다. 그 후 참수가 이어졌고 종종 그 전에 고문이 가해지기도 했죠. 이 모든 과정은 신전 꼭대기에서 진행됐는데 다른 마야인들과 신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피가 최고의 재물이라고 믿었거든요. 새로운 신전 봉헌이나 새 통치자의 즉위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인신 공양이 행해졌고 공놀이 경기 후에도 희생의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야 도시들에서 발견되는 대문자 I자 형태의 경기장에서 이 공놀이가 열렸는데요. 치첸이트사의 경기장은 현대 미식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을 상징하는 종교적 의식이었죠. 경기 규칙도 독특했는데요. 약 3kg에서 4kg 정도 되는 무거운 공을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만 사용해서 쳐야 했습니다. 공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됐고요. 두 팀에서 각각 2명에서 6명이 출전해서 경기장 벽 꼭대기에 달린 아주 작은 돌고리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죠. 공격팀은 이 작은 구멍에 공을 넣어야 하고 수비팀은 공격팀이 공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인신공양과 공놀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패배팀이 의식적으로 처형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미 희생될 예정이던 포로들이 경기 후에 처형됐을 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공놀이가 마야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가졌던 건 분명하고 이 경기장들이 마야 문명 전역에서 발견된다는 건 문화적 통일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문화적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마야는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처럼 각 도시가 아하우라 불리는 독자적인 통치자 아래 따로 운영됐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었는데 서기 600년경 화산 폭발로 묻힌 엘살바도르의 세렌이라는 마을에서는 지배 계급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공동체적 자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마야 세계의 히피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마야 도시에서는 신과 같은 지위를 가진 통치자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팔렌케의 파칼 왕 같은 경우는 죽어서 전용 피라미드에 묻혔는데요. 비취 장신구와 장내용 가면, 그리고 5에서 6명의 인신 공양 희생자들과 함께요. 모두가 혼자 죽는다는 말은 마야 통치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마야 도시 중 하나가 칸쿤이었는데요. 지금은 스프링 브레이크에 미국 대학생들이 몰려드는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서기 800년까지는 번성하는 마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칸쿤의 통치자를 묘사한 마지막 정교한 조각 패널의 연대가 795년으로 측정됐고 그 이후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야 문명 붕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고고학자들은 칸쿤이 쇠퇴할 무렵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는데요. 38구의 시신에서 잔인한 폭력의 흔적이 발견됐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족 일가가 학살당해 보석과 함께 매장됐더군요. 그렇다면 마야 제국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걸까요? 공격자는 누구였을까요? 일부 도시들은 그런 식으로 최후를 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야 문명이 쇠퇴하기 훨씬 전부터 권력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징후들이 있거든요. 붕괴 자체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약 100년에 걸쳐 진행됐고 지역마다 영향을 받은 시기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보남팍이라는 고대 도시에는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건물이 있는데요. 벽화는 791년경 지역 아하우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작업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벽의 한쪽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밑그림만 남아있고 화가들이 분명히 마저 그릴 계획이었다는 게 보이는데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과테말라의 아구아테카도 마찬가지예요. 아구아테카에서는 신전 건설이 한창이었던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석비의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어서 곧 조각이 새겨질 예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조각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신전이 버려지기 몇 년 전부터 방책과 기타 방어시설이 추가로 건설됐다는 점이에요. 무언가 위협을 느꼈던 걸까요? 침략자들이 인근 도시들을 파괴하고 다가오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현상은 마야 문명이 뻗어있던 전 지역에서 관찰됩니다. 몇몇 특정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붕괴는 페텍스바툰 지역에서 시작해서 우수 마신타 강을 따라 퍼져나갔고요. 서기관들은 역사 기록을 멈췄고 예술가들은 조각 작업을 중단했으며 건물과 예술품들이 절반만 완성된 채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야인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마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식민 지배자들이 강요한 스페인어와 함께 쓰고 있긴 하지만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일부, 그리고 물론 멕시코 유카탄 반도 전역에 걸쳐 약 700만 명이 자신을 마야인으로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서만 75만에서 120만 명이 마야어를 사용하고요. 마야 성씨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 3배에 달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마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멕시코 국립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유카탄주 인구의 약 60%가 마야어를 구사하고 과테말라 인구의 약 42%가 마야 혈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종종 국가로부터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들의 문명과 도시는 왜 사라진 걸까요? 분명히 민족 전체가 학살당하거나 전염병으로 전멸한 건 아닙니다. 물론 스페인이 나중에 천연두를 퍼뜨려서 많은 마야인들이 목숨을 잃긴 했지만 그건 문명 붕괴 이후 수백 년 뒤의 일이에요. 토착민들에게 닥칠 수 있는 다른 끔찍한 운명들도 마찬가지고요. 역사학자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이론은 인구 과잉입니다. 당시 가장 큰 마야 도시였던 티칼은 9세기 초에 인구가 약 5만 명에 달했는데요. 현재 과테말라 시티 인구가 100만 명에 가깝다는 걸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자원과 농경 기술로는 한 도시에 5만 명이 모여 사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이는 불만과 기근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곳, 아마도 농촌 지역으로 떠났을 거고요. 이 이론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주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마야 도시들이 몰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저지대 전역에서 대규모의 오래 지속된 가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니콜라스 에반스 연구팀이 마야 문명 영토 내 유카탄 반도의 치찬카납 호수에서 퇴적물 코어를 분석했는데요.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를 조사한 결과 마야인들이 붕괴기에 장기간의 가뭄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400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장기 가뭄이 반복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토양 분석에 따르면 이 400년 동안 연간 강수량이 41%에서 54%까지 감소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마야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가뭄을 겪었기 때문에 긴 가뭄에 대비한 식량 비축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가뭄은 부분적으로 마야인들 자신의 관행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문명 붕괴로 이어진 마지막 가뭄은 그렇죠. 마야 농부들은 화전 농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옥수수를 재배하려면 주변 숲을 상당 부분 베어내야 했습니다. 나무들은 연료와 건축 자재로도 사용됐고요. 이런 산림 벌채는 주변 지역의 기후 변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대기 중 가스를 흡수할 나무가 없어지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크게 줄어든 거죠. 이런 가뭄은 이미 존재하던 식량 불안을 악화시켰을 테고 농민들의 일자리 부족, 시민들의 식량 부족, 전반적인 불만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는 마야인들이 식량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통치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쉽게 기여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마야의 신앙과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하우와 지배 계급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었고 백성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신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했거든요. 마야인들이 식량이 줄어드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지역 아하우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신들의 노여움을 샀다고 결론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급하게 버려진 마야 도시들 모두가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자체 인구의 반란으로 인해 버려졌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 통치자들을 위한 기념 예술품이나 신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겠죠. 통치자들은 아마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부 마야 도시들의 추가 방어시설이 존재한다는 건 어느 정도 외부 간섭의 위협이 있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이질적인 세력이 아니라 다른 마야 도시들의 공격이나 공격 위협의 증거일 수 있어요. 가뭄과 식량 부족이 도시 간 내분을 증가시켰고 전쟁 상태가 물자 가용성을 더욱 감소시켰을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9세기의 기록에서 평소보다 도시 간 분쟁 언급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고고학자들은 포로가 된 적들을 묘사하고 전투에서 패배한 통치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패널들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마야 도시들이 서로 전쟁 중일 때 군대 이동과 각종 교전은 교역로를 차단했을 테고 전쟁 중인 도시들끼리 교역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제한됐겠죠. 물물 교환과 교역에 크게 의존하던 마야 경제에 이는 특히 치명적이었을 테고요. 사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물자 확보를 급격히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는 다시 일부 통치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추가 물자를 찾아 더 많은 이웃 도시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겼을 수 있어요. 결국 인구 최대치, 가뭄과 식량 부족, 그리고 전쟁으로 악화된 상황이 함께 작용해서 강력했던 마야 도시들을 빠르게 무너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이론은 아닙니다. 이런 이론들은 치첸 이트사와 욱스말 같은 특정 마야 도시들이 자매 도시들이 몰락한 후에도 약 150년 동안 계속 번성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소 약화되거든요. 그러다가 유카탄 반도 북부에 있던 이 도시들도 비교적 빠르게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대체 왜 약 150년 간격을 두고 두 번의 붕괴가 일어난 걸까요? 10세기까지도 욱스말 궁전과 다른 건물 벽면의 부조와 비문에는 전쟁과 인신공양 장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 살면서 이것들을 조각하고 전쟁을 치른 거죠. 욱스말은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여전히 존재했어요. 사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욱스말의 인상적인 총독 궁전은 10세기에 지어진 겁니다. 이는 역사학자들에게 욱스말이 당시 생존만 한 게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하죠. 그러다 11세기에 욱스말과 옛 마야 제국 북부의 많은 주변 도시들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과 기념물들이 절반만 완성된 채 버려졌고 푸기라 불리는 욱스말 주변 전 지역이 완전히 인구가 빠져나갔어요. 이런 일이 치첸이트사는 계속 확장하던 시기에 발생했는데요. 치첸이트사도 결국에는 버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북부 도시들은 덜 심각한 가뭄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남부 도시들의 인구가 빠지면서 그쪽에서 더 많은 물자를 조달해 몇십 년 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인터넷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마야인들이 문명을 끝낸 외계인의 방문을 받고 다시 돌아온 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야인들의 농업 및 환경 관행은 단순히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점점 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는 계속 팽창하는 인구를 부양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야인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초래한 가뭄, 인구 과잉, 전쟁, 정치적 불안정의 조합이 한때 강력했던 문명을 무릎 꿇린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마야 후손들이 고대 의식, 관습, 복장, 농경 관행, 전통 장신구 제작, 심지어 조상들의 성씨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야 문화는 문명 자체가 붕괴한 지 오래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많은 마야 토착민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에서 종종 폭력적인 방식으로 심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1996년에 끝난 36년간의 과테말라 내전에서 폭행과 살인 피해자들은 불균형적으로 마야인들이었어요. 찬란했던 문명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내부 분열로 무너진 이야기는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마야인들의 비극은 천년 전의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